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7단원 주식에 대해서 배웠던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정말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단원에서는 주식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 그 주식을 만약에 이전에 주식 투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주식에 대해서 미리 경험을 해보신 게 있으면 조금 더 이해를 하시기에 조금 더 쉬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 절대 큰 금액으로는 하지 마시고 그 주식이 이런 거구나, 어떤 이런 어떤 시스템 메커니즘을 통해서 거래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혹시 기회가 되시면 주식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계속 시간을 뺏기고 중독이 되고 그걸로 큰 돈을 벌려고 하고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 주식 자체는 이와 같은 내용을 한번 이제 실제로 이렇게 주식이 거래되는구나 라는 거를 진짜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게 그거 말고는 정말 없기 때문에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혹시 그 뭐 주식, 뭐 펀드 이런 거는 괜찮은데 절대 안 해보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거는 파생 상품, 뭐 선물이든 옵션이든 그런 거는 아예 처음에 거래를 하려면 내 계좌에 뭐 몇백만 원어치 증거금이 있어야 아예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거기도 하고 워낙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도박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파생 상품은 혹시라도 거래를 해보고 싶으면 그 각 증권사에 있는 모의 투자를 하시지 절대 해보지 말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 코인의 경우에도 이제 상당히 변동성이 심하고 이제 특히나 주식은 아침 9시부터 대충 한 낮 새벽 3시, 우리나라의 경우 낮 3시 반이면 끝나는데 이제 코인의 경우에는 24시간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더 중독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공부에 시간을 써야 되는데 이제 거기 그렇지 않고 자꾸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이제 청소년이나 20대에게 그거보다는 자기 커리어를 더 생각을 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것 때문입니다. 근데 코인 자체는 뭐 이제 좀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뭐 코인도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것도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라는 걸 경험해 보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 절대 큰 금액을 하시면 안 되고 정말 소액으로만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 7단원에서는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주식이 뭐지? 그리고 주식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뭐가 있지?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식 중에 대표적으로 보통주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보통주를 보유하는 사람들을 스탁홀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주가 되면 이사회에 가서 어떤 이사회가 결정한 사항들에 대해서 주총에서 안건으로 올리면 거기 가서 찬성한다,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하면서 결국은 회사의 경영에 관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스탁홀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주의 경우에는 만약에 회사가 잘못되어서 청산을 하게 됐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마지막에 모든 회사의 자산, 부동산, 뭐 다 그걸 현금화를 하게 되는데 이제 다 빚 갚을 거 갚고 직원들 월급 밀린 거 다 주고 또 만약에 남은 게 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남은 현금을 주주의 어떤 주식 수, 지분에 비례해서 내가 가질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남아있는 게 있을 때라는 가정하에 말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주주의 경우에는 이렇게
회사로부터 디비던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통 많은 회사들이 1년에 한 번, 미국의 경우에는 1년에 이렇게 4번, 그러니까 쿼털리로 디비던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배당의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웬만하면 이익이 났을 때 배당을 나가게 되고, 물론 이익이 안 났어도 잉여금이 있으면 배당을 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사회에서 어쨌든 배당을 주기로 결정을 하면 주주총회에 안건을 올려서 주주총회에서 통과가 되면 최종적으로 주주들한테 배당이 나가는 방식이 배당이 어떻게 나가는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였었습니다. 뭐냐면 모든 금융상품은 지금 가격, 가치가 어떻게 계산이 된 거다? 그 금융상품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미래에 얻게 되는 수익을 다 현재 가치로 땡겨서 할인한 거의 합이 지금 그 금융상품의 가격, 가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과서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금융상품의 가격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미래에 올 수 있는 주식을 갖고 있을 때 수익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디비던드가 있겠고 또 주식을 팔았을 때 얼마 받게 될까라는 그 두 가지가 이제 미래의 현금 흐름, 주식을 갖고 있을 때의 미래의 현금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간단한 이 원 피리어드 밸류에이션 모델을 통해서 만약에 이 주식이 이렇게 원 피리어드로만 딱 끝나는 주식이다라고 하면 디비던드 1번 그다음에 요 P1번을 현대가치로 이 주식에 요구되는 K2라는 요구 수익률로 할인했을 때 계산해보면 P0가 이 주식 가격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산을 했는데 53.71이라는 것이 적정한 가격이라고 나왔어. 그런데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과 비교를 적정 가격이 53.71인데 시장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그것보다 싼 50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오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 투자 전략은 바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일반화시키면 이와 같은 밸류에이션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 피리어드까지 주식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n까지의 디비던드 그리고 마지막에 주식을 팔았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주식을 밸류에이션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심플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PN,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PN은 너무 n이 커지면 사실 할인해 놓으면 굉장히 작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 마지막에 있는 항은 날리도록 하자. 그래서 결국은 요렇게가 가장 일반화한 어떤 주식의 디비던드를 통한 밸류에이션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제네럴한 모델을 조금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고든 그로스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든 그로스 모델에서는 디비던드가 매년 성장을 하는데 매년 G%만큼씩 일정하게 성장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 것이 바로 뒤에 화면에서 나오는 고든 그로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에서 계산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거에서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딱 어떤 주식을 한번 밸류에이션 해봐라. 여러 가지 조건을 주고 밸류에이션 어떤 모델을 이용해서 밸류에이션 해봐라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수적으로 살펴보았던 것은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인 회사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회사들의 경우에도 어쨌든 주식 가격을 계산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디비던드가 없는 회사들은 또 밸류에이션을 해볼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기회에 또 배우기로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고든 그로스 모델을 정리를 하면 요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계산을 하던 사실은 똑같은 거죠. 왜 그러냐면
D0의 1 플러스 G만큼 성장시킨 것이 D1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D1에서 또 1 플러스 G만큼 성장하고 또 여기서 또 1 플러스 G만큼 성장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D0로 표시를 해보면 D0, D0의 1 플러스 G의 1승, D0의 1 플러스 G의 2승, D0의 1 플러스 G의 3승 그렇게 쭉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라면 이와 같은 골든 그로스 모델을 통해서 주식 가격을 밸류에이션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중고차를 매매를 하려고 하는 두 사람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가장 그 물건의 높은 가격을 지불하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가격이 결정이 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장 높은 가격 지불하려고 내가 결심했던 것보다는 앞에 사례에서 적게 지불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만큼이 결국은 소비자가 이득을 보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앞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물건 아니면 서비스가 되더라도 이제 그러한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더 알면 알수록 리스크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더 가치를 높게 매기게 되는 그런 어떤 로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주식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는 이렇게 세 명의 경우를 통해서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보다는 또 이 사람이 더 인포메이션이 많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가장 정보가 많은 버드가 가장 디스카운트 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이 낮게 되고 결국 가장 높은 스탁 프라이스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앞에 그 중고차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정확히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대략 주식 가격은 요 22.22와 28.57 사이에서 서플라이와 디맨드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은 각각 주주들의 자산을 개인들의 자산을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단 새로운 정보가 나오게 되면 공개되게 되면 이제 그러한 것을 반영을 해서 가격이 변하게 되고 계속 정보를 어떤 것을 나오게 되면 이제 또 그러한 것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주식 가격은 계속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바로 뒤에 나오는 화면을 통해서 이자율을 올렸을 때 할인율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금융상품, 여기서는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금융상품은 그 금융상품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미래 캐시 플로우를 요 할인율로 할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R이 커지면 당연히 이 P는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즈음부터 우리는 이제 레셔널 익스펙테이션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좀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레셔널 익스펙테이션이 바로 나온 게 아니고 어댑티브 익스펙테이션이라는 이론, 가설이 먼저 나왔다가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이와 같은 레셔널 익스펙테이션으로 발전된 이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익스펙테이션은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다 이용을 한 것으로 만들어낸 옵티멀 포캐스트와 결국은 같아진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예시를 살펴보았었죠. 그리고 또 두 번째 포인트는 뭐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다. 예측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측을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나 비용이 든다면 그리고 혹은 어떤
이미 정보가 나왔는데 그 내가 정보를 못 받았어. 아니면 몰라. 아니면 모를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이나 위치야. 그러면 당연히 옵티멀 포캐스트가 내가 한 옵티멀 포캐스트는 이제 당연히 프리딕션을 아무리 이게 프리딕션이 틀릴 수가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을 뭔가 조금 포멀하게 정리를 뭐 수학에서 이야기를 하는 뭐 프로포지션 뭐 아니면 뭐 명제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걸로 정리를 해본 게 이제 요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X2가 X 옵티멀 포캐스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정리를 하면 X의 expectation이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다 써서 내가 산출해낸 옵티멀 포캐스트와 같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레셔널 expectation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레셔널 expectation에 깔려있는 가정은 어떤 전제는 뭐였냐면 모든 사람들은 본인들의 옵티멀 포캐스트를 더 맞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어떤 금융시장에 나오는 정보라든지 그런 거를 이용해서 계속 expectation을 옵티멀 포캐스트랑 일치시키려고 하는 요인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뭔가 경제 금융시장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레셔널 익스펙테이션 이론을 주식 아니면 금융시장에 적용을 한 것이 Efficient Market Hypothesis 혹은 Efficient Capital Market이라는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론을 우리가 7.4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7.3의 임플리케이션 부분에서 forecast error의 expectation은 평균적으로 0이고 미리 예측될 수 없다. 만약에 미리 예측이 된다면 이라는 어떤 그런 제가 또 까먹었네. 그런 어떤 일종의 그 어떤 증명, 발레, 카운터 이거잼플 같은 거를 통해서 forecast error의 expectation은 제로일 수밖에 없고 또 미리 예측될 수 없다라는 것을 수업 시간에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fficient Market Hypothesis에 대해서 살펴본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이론을 주식이나 금융시장에 적용을 한 것이 Efficient Market Hypothesis입니다. 그래서 주식이라고 하면 지금 주식 가격은 지금 시장의 그 주식과 관련한 정보를 모두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Efficient Market Hypothesis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헷갈리실까봐 수업 시간에도 제가 조금 지적해서 말씀드렸던 게 여기는 지금 P를 가지고 즉 프라이스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는 지금 R, 리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과정 그리고 결국은 그래서 R of가 R star와 같아진다. R optimal forecast가 R star와 같아진다. 즉 결국 정리를 하면 이 efficient market hypothesis가 말하는 건 이거죠. 지금 주식 가격에는 그 주식과 관련한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R스타보다 R옵티멀 포캐스트가 크다면 결국은 P가 오르게, 프라이스가 오르게 되고 리턴은 떨어지게 그리고 또 반대의 경우에도 이렇게 결국은 리턴이 오르게 되면서 결국 R옵티멀 포캐스트는 R스타와 같아질 때까지 계속 변화를 하면서 결국 이와 같은 아비트러지 혹은 unexploited profit opportunities가 있다고 해도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한 달이 될지 일주일이 될지 뭐 아니면 하루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금융시장이 효율적이라고 하면 계속 여기에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즉 어떤 행동을 바꾸는 이 사람들이 많기 투자자들 때문에 이와 같은 차익거래 기회는 결국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를 매 시간, 매 초마다 눈 뜨고 쳐다봐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나 아니라도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계속 민감하에 있는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until R of가 R 스타가 되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던 이 랜덤 워크는 쉽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마치 술 취해 있는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 예측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랜덤 워크를 좀 비유적으로 그렇게 쉽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퓨처의 주식의 미래 가격은 unpredictable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에 대해서는 이 efficient market hypothesis에 대해서 혹시 재무관리 수업을 들으신 분이라면 이제 뭐 조금 더 이제 요거를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끝부분으로 와서 그렇다면 주식 투자를 할 때 생각해야 될 것들과 관련해서 이렇게 몇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이 rational expectation 그리고 efficient market hypothesis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하셨기 때문에 아, 아무리 물론 시장보다 그러니까 뭐 인덱스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는 투자자가 있죠. 우리가 그리고 실제로 그런 투자자가 있고, 근데 그렇지는 실제로는 사실은 쉽지는 않다라는 것이 이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의 정말 한 줄 요약이었습니다. 어,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았던 것이 어, 어떤 요인들 때문에 마켓이, 즉 금융시장이 완벽하게 이피션트 하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버블이 발생한다든지, 크라이시스가 발생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시장에 그런 어떤 비이성적인 요인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대체로 시장은 효율적이다. 즉, unpredictable 하다라는 것이 우리 교과서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어플리케이션 마지막 것도 한번 살펴보셨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비교적 최근에 생긴 어떤 학문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행동 경제학 그리고 behavioral finance라는 것도 이제 정말 간략하게 살펴보았죠. 우리는 경제 금융에서 인간은 합리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선택 결정을 한다라고 깔고 모든 경제 금융 이론이 전개가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오버 컨피던스라든지 아니면 소셜 컨테이전이라든지 뭐 이러한 어떤 요인, 어떤 실제 사람의 어떤 비이성적인 행동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이 항상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고 논의를 전개하면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조금 지적을 하면서 새로 생긴 학문 분야가 이 Behavioral Finance라는 것이다라고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동영상 여기에서 여기까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